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이신 최석원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어느덧 있습니다. 가을이 됐고 10월이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시작이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어떤 얘기를 오늘 좀 여쭤볼까 하다가 굉장히 여쭤볼 얘기 많습니다만 저희가 미국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상황이. 그렇죠. 근데 네. 일본 쪽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는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차기 지도자 정하는 이제 선거가 예, 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력한 후보 아시겠지만 이강구도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 이렇게 이강구도인데 총리 확정 시점 우리가 이 스케줄을 잘 사실 몰라서 예, 예. 확정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10월 4일 날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의 개념이 뭐냐면 네. 자민당 총재를 뽑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민당이 여당이니까 뭐 사실은 그 지금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그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민당 총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자민당 총재가 총리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이게 또 방식이 그 1, 2차 투표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투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295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게 하지만 당원, 당후 뭐 이래서 그 당원 등록증 갖고 있고 돈 내고 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협력을 해주는 그런 그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가지고 9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 선거를 295명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쳐서 네. 몇 명인가요? 590명이겠네요. 이제 그분들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5명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후보가. 여기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 그런데 만약에 과반을 얻는 후보가 안 나오면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매출 후에 그 다시 두 분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선거가 이게 선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 당원 투표가 없어지고 국회의원하고 47개 도도부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들이 선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개념이 좀 다르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누가 더 지지를 많이 받느냐, 그 다음에 당원들한테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당원들에서는 최근에 원래는 고이즈미 후보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달라졌다. 예, 다카이치 후보의 이제 영향력이 조금 더 지지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이 국회의원들에서는 조금 더 지지율이 고이즈미 쪽이 높지 않느냐.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이른바 출정식 때 이분을 지지한다 하고 나선 그 국회의원들이 사진상 보니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 간접 예, 좀 투표로. 의미 네. 있게 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보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이즈미가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뭐 모든 나라에서 사실 경제를 굉장히 우선해서 내세우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여기 일본도 두 후보 모두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접근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좀 살펴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평균 임금을 올리겠다. 네네. 네, 100만 엔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국내 투자를 대폭 좀 늘리겠다. 135조 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다카이치 후보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 소득공제, 현금 지급 뭐 이런 공약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일본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쎄 어느 쪽이 조금 더 소구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이 참 뭐 정치인들이야 기본적으로 공약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모두 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건데 둘 다 굉장히 어려운 네. 얘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제약 요인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고이즈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임금은 올리고
다른 쪽은 좀 조정하고 재정은 좀 긴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구조개혁 쪽에 좀 더 맞춰 있다고 봐야 구조개혁.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과 관련해서 보면은 네. 민간 기업 투자를 늘려가지고 늘리도록 해가지고 그걸로 임금을 올리게끔 이렇게 구조를 만들시겠다 이런 건데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림은 상당히 좋은데 맞습니다. 이상적인데. 네. 그게 사실은 그 아베노믹스가 실시가 될 때도 아베노믹스가 사실 세 개의 화살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은 뭐 통화재정 정책이지만 세 번째는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개혁이 가장 미진했다고 그러는 거죠. 기업들이 뭐 당장 임금 올려주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절하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임금 인상인지를 참 찾기도 어렵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사실상 사회적인 갈등도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임금 인상 요구들이 막 물밀듯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된다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임금이 실질 임금이 낮은 게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또 큰 걸림돌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다카이치 후보 쪽은 사실은 아베노믹스 중에서 1, 2번을 똑같이 강력하게 다시 하자. 사실은 일본의 지금 정책을 쭉 보면은 아베노믹스가 쭉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른 이후에는 그 이시바 총리나 뭐 그 이전에 기시다 총리나 이런 분들이 조금 긴축 정책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올리기도 했지만 네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260% 정도 가까이 됐던 그 일본의 재정 부담이 그 한 237%가 그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무시하고 TV 토론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다카이치 후보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그랬더니 상관없다. 이 일본 우파에서 얘기하는 국내 그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더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물가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일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래서 다시 260, 270%까지 이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게 가능한 거야? 이런 이제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조금 이 정책적으로 보면은 희망적인 정책들이고 그 와중에 모든 게 안정이 돼야 가능한데 제가 보기엔 고이즈미 후보의 정책 쪽이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도 뭐 우리와의 관계적으로도 물론 막 살펴볼 게 많습니다만 이제 정치, 통화 정책 면에서도 네네.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단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조금 더 확장적인 뭐 돈을 푸는 뭐 이런 정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네.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약간 차이가 좀 네. 확연하게 좀 드러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고이즈미 당선 시에는 재정 긴축 유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시바나 고 이전에 기시다 총리와 비슷한 결로 갈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어찌 보면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는 이제 반면에 아주 분명하게 그 다카이치 후보는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뭐 때문에 현금도 주고. 맞습니다. 네. 재정을 확대해서 네. 현금을 뿌리고 네.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 현금을 뿌린다. 네. 이건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하고도 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재정과 관련된 그 이 정책의 차이는 분명하고 그게 나타나게 할 그 일본의 어떤 재정 부담,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 이런 거의 차이도 몇 년 후에는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BOJ가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인가? 최근에는 이제 시사를 하는 여러 가지 뭐 단서들도 좀 나온다. 뭐 이래서 왜냐하면 고이즈미 후보가 금리 인상 기조를 또 지지한 측면도 있고요. 엔화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최근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일본이 이 작년에 금리 인상 네. 한 번 하고 네. 그 다음에 8월 달부터는 이제 그동안 했었던 QQE라고 하죠. 그거 이제 뭐냐면 그냥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해서 그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이후에 2013년부터 국채도 뭐 엄청 사들였지만 뭐 규모는 그때그때별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었지만 네. 엄청 사들였지만 ETF도 샀거든요. 시장에서
ETF도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70조 엔이라고 해요. 70조 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7, 9, 63이니까 한 6조 5천억 정도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정부가 650조. 정부가 시장에서 ETF를 맞습니다. 샀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네. 그런 중에서 사실은 국채를 매수하는 규모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양적 긴축을 조금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또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리고 5번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이 QQ이라고 할 때 질적 이 완화 중에 하나가 ETF 매수였는데 ETF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ETF를 매도하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TF를 뭐 매도한다고 해도 굉장히 작은 규모를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ETF의 거래량에서 연간 한 0.05% 정도만 자기네가 충격을 주게끔 충격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쳤고 실제로 그런 속도로 하려고 그러면 한 100년 이상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이제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소수의 인상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 시각들이 늘어난 상태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지금은 한 50-60% 정도, 한 60% 가까이는 10월 인상론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고이즈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들이 그쪽 컨센서스에는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정치적 일정으로 보면 이제 일본도 1년에 8번 하는데 통화정책 회의를 그 10월, 12월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할 가능성도 전 조금 있다고 보는 게 올해 안에 한 번. 네네. 근데 이유가 사실은 지금 총리가 막 되자마자잖아요. 그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이제 총리는 10월 중순이나 또는 10월 하순경 이제 총리 선거는 사실은 10월 하순에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에서 결정이 될 테니까 이제 그 전에 결정이 될 텐데 이거 불과 보름도 안 돼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경제에 충격을 안 주려고 또 자금 시장 쪽에 충격을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 통화 정책인데 네. 하필이면 총리가 되고 한 보름 만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물론 일본은행도 독립적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쉽지 않은 의사결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저기 쪽으로 그러니까 긴축 쪽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될 경우에는 그쪽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길이 어찌 보면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물가를 보면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BOJ 9월 회의 요약본 공개된 걸 보면 마지막 인상 후에 6개월 더 지났다. 네. 이제는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네네. 얘기가 이제 분명하게 좀 있고 금리 인상이 시장을 또 놀래킬 수 있다. 네.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분명하게 있어요. 네네. 이거는 시각차가 좀 뚜렷하다. 이게 완전히 나타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인상을 한다. 일본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한 번 더 준다. 그러면 작년 8월이 생각나기도 하고 일본 은행이 뭔가 움직이면 엔캐리 트레이드 혹은 청산 뭐 이런 이슈가 좀 떠올라서 네네. 시장 충격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작년보다는 좀 작을 테지만 뭐 변동성을 주고 시장에서 좀 부담을 가질 가능성은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그런 충격이 나타났던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엔화가 강세로 쭉 갔잖아요. 그럼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다 보면은 이 원래 엔캐리 트레이딩,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그 개념이 약세 통화를 빌려다가 강세나 또는 더 금리가 높은 통화를 네. 사는 그런 네. 개념일 텐데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데가 갑자기 변하고 그게 이제 누적돼서 엔화 강세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거기서 꺾여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의 저금리와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포지션이 뚱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되돌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컸다.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삽시간에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아주
엄밀하게 우리가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서요. 그때도 의견 진짜 분분했어요.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네. 뭐 얼마나 투기적인 포지션이 늘어났느냐 이제 이런 걸로 보는데 그때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니까 또 그러다가 이게 한 5번 이렇게 이 인상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씩 좀 늘어난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투기적인 이 트레이딩들은 좀 늘어났다고 하고 그만큼이 좀 되돌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보여준 거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쉬고. 또 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감각은 아마 지난번 8월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당연히 아니 뭐 금리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뭐 10월이든 12월이든 인상하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가 만약 돼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불안하지 않은 그런 캐리 트레이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것 같고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굉장히 느린 속도에 말씀하신 대로 충격을 가급적 주지 않는 국내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통화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맞는다고 표현해야 되는 이 아픈 감각이 조금은 좀 날카롭지 작을 거다. 않을 수도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다카이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좀 반대 상황이 된다. 흔히 여자 아베로 이제 불리기도 네네. 하고요. 네, 아베노믹스 지지, 금리 인상에는 명확히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은 뭐 비호재 입장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BOJ도 독립적이죠. 독립적이라고 그러니까요.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현대 경제에서 사실상 완전히 독립적이냐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인 게 맞느냐 이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미국을 봐도 맞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오히려 요즘은 굉장히 독립을 더 강조하시는데 네. 약간 이제 독립적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에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완전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다카이치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재정을 많이 쓴다 그러면 우리 이걸 좀 경계한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도 높으니 금리 인상을 퍼바박 해야지. 이럴 텐데 못 그런다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결을 같이 할 거라는 얘기고 확실히 이제 타카이치 후보가 되면 일본 그러니까 엔화죠. 엔화 가치의 약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거 사실은 과거에 이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승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저환율 정책, 그다음에 강력한 재정 정책을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모두 다 지금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실제로 아베노믹스 하에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물가 상승 압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수출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게 뭐 다 좋은 식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지금은 사실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국민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했을 때 물가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사람이 돼야 된다는 비중이 45%였어요. 한동안 일본은 사실은 저물가로 보통이었는데 그럼요. 지금은 상황이 예. 달라졌다. 물가를 보면 일본은 사실 저물가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1990년대 특히 2000년대 초반 정도쯤에는 일시적으로 그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를 제외한 그 전 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엄청난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베가 그걸 못 이겨서 아베노믹스를 해야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난번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2%를 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3% 밑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와서 2.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본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어려운 물가. 상황이죠. 네. 예, 높은 물가고 특히나
저물가가 장기화되다가 나타나고 있는 체감은 뭐 거기 더하겠어요.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카이치 후보가 돼서 정책을 그렇게 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건 이제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 얼마 전에 엔화 막 이 아베 신조 총리 있을 때 약세된 거 기억나시잖아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도 실제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심리가 유로화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돼서 유로 엔사에서는 반영이 돼서 유로화에 대해서는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만 달러에 대해서만 그렇게 약세가 아닌 상황.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됐을 때는 엔화가 약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엔화 약세 가능성이 다카이치 당선 시에는 좀 높아지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수출 기업에는 좋을 수 있는 네.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일본 수출 기업에 좋아? 그럼 우리 입장을 생각하게 돼요. 일본과 이제 경쟁 중인 네, 뭐 네. 수출을 하는 네. 이 기업들의 상황은 가뜩이나 이제 뭐 관세 이런 것도 자동차 관세도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이 아무래도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경쟁적인, 경합 그렇죠. 상품이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화에 대해서 한 10% 정도 통화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1% 정도 강세가 된다 그러면 일본 10% 강세죠, 맞아요. 10% 강세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 미국 내에서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 상품보다 더 이제 가격 경쟁이 네. 생길 테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영향을 받는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환율보다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사실 우려하는 포인트는 그 다카이치 후보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한테 영향을 주는 건 환율 쪽 측면보다도 혹시나 과거 아베 신조 총리일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미국이라는 공적이랄까? 네.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환율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됐을 때 환율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양측 그 정부 간의 갈등.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부각해서 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기어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네. 또 꾸준하게 저기를 하시는 그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된 얘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꾸준하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시고 근데 마침 또 그때와 우리나라는 또 정부가 같은 그 정부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대통령은 다르시지만 그래서 이제 환율의 영향과 더불어서 제가 보기엔 그 정치적 위험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우리 기업한테는 상당히 부담일 거고 그때도 다카이치 보면 당선 시. 맞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네.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이득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기업들은 고생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몇몇 그 업종에서 그 반도체였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상당히 많은 또 소재 부품 장비를 의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이제 불안정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하나 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카이치 당선 시에는 엔약세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직접적인 뭐 기업의 영향 이런 네. 것도 좀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일본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뭐 경제적 변화도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우리 환율도 사실 지금 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1,400원대 뭐 전후로 해서 우리 환율 측면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경로를. 네. 네. 사실은 올해 네. 이제 6월, 7월 이렇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과정을 보더라도 환율은 좀 밑으로 내려가는 압력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했었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트레이딩들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만 이제 그 1,350원 정도쯤에서 그게 네. 막혔죠. 그러고 난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1,400원대를 뚫고 올라가게 하는 데는 역시 정치적 불안정성이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 불안정성이겠죠. 네. 예,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쪽이 더 좋으냐, 미국의 요구를 막 그냥 무조건 수용하면서 빨리 협상을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우리가 얻을 거는 얻으려고 막 버티고 계속 그러는 게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 네네. 좋으냐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이 부당성, 미국의 부당성, 미국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우리 외환위기 올 수도 있다. 물론 규모가 크긴 하지만 아니 네. 근데 외환보유고의 84%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말이 안 되는 규모긴 하니까요. 네네. 현금으로. 네. 예,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거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편으로 그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되겠죠,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압박을 주기 위한 건지 또는 이제 국내 내부 여론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의견들을 지금 지속하면서 어찌 보면 언제 이게 지금 협상이 완료가 된다는 거지? 물론 이런 협상을 끌고 나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그거는 누구도 지금은 네네.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 요인들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일본은 아까 전에 이제 일본의 엔화 약세 또 강세가 될 가능성이 고이즈미 총리하에서는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막상 이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고이즈미 총리가 맡게 되는 정치적 상황이라는 건 여소야대예요. 근데 지금 야당은 대폭적인 재정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일정 부분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쉽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는 사실 한편으로는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지만 거기다가 그런 이게 이제 좋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이 외환보유고 쪽에 있어서의 위험이라든지 미국과의 협상이 안 돼서 환율이 올라가서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환율 경쟁력이 높아져서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왜냐하면 일본이 강세가 되고 우리만 네네. 약세가 되면 그런데 이건 뭐 일본도 약세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약세가 되는 이런 국면이라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수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계속 이렇게 공전 상태. 한편으로는 많이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겉으로 적어도 보기에는 이제 공전 상태를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이런 환경이 겹쳐 있어서 뭐 환율 측면에서 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불확실성 측면에서의 기업들의 지금 부담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정치적인 일정,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영향, 우리 영향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 좀 다각도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이신 최석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